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 YMCA 제1기 청년인문학 특별 세미나를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 YMCA 간사 오병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오늘 출연진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번 특별 세미나 텔러로 참석해 주신 양진호 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YMCA 제1기 청년인문학 특별 세미나의 주제는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문학세계와 성찰입니다. 그럼 바로 한강의 기적, 우리 모두의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양진호 교수님께 20분 정도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주제로 하는 그 YMCA 청년인문학 이 청년인문학의 포럼에 이렇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무슨 어렵게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시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품을 막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이런 작품의 뜻이 이런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강만이 아니고 문학 작품을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요즘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좀 새롭게 뜨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텍스트 힙 이런 게 있나 봐요. 좀 긴 책을 읽는 청년이 힙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쇼츠하고 릴스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세대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좀 긴 책을 읽는 텍스트를 읽는 그런 청년이 힙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언론에서 그런 긴 책들을 읽는 청년의 사진을 본 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겁니다. 기적은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는 게 기적이 아니고 매일 동쪽에서 뜨는 게 기적입니다.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거는 지구 멸망으로 이어지겠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가 늘 아침마다 물론 계절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은 다르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계절의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꿈꿀 수도 있고 좀 아이에서 청년으로 큰 사람들은 새로운 일터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적은 갑자기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굉장히 반복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피운다거나 어떤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딴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읽고 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여러분들의 읽기, 여러분들의 쓰기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읽기와 여러분들의 쓰기가 여러분들을 보다 더 멋있게 바꿔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일 수가 있다. 사실은 우리 너무 지금 축제를 빨리 끝내는 것 같다. 이 엄청난 사건을 너무나 빨리 끝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축제의 기쁨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뭐 막 격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읽음과 여러분들의 씀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다 더 멋있는 청년으로 바뀌면 좋겠네. 그런 겁니다. 스웨덴 그 노벨문학상 위원회에서 한강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어떤 작품들이
거론되겠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사실은 나는 잘 읽어봐도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요. 그거 이렇게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학적 취향에 있어서 한강 작가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함께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스웨덴 이렇게 한림원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어보시고 이따가 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소설가 한강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한 7개 작품을 좀 이렇게 거론한 것 같아요. 한강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좀 한강 작품 중에 좀 그 스웨덴 한림원에서 눈여겨봤다 그런 말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대의 차가운 손입니다. 2002년 장편 소설인데요. 이건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인용을 좀 해왔는데, 그러니까 인체를 석고로 떠서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가 서술자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한림원은 이 작품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한가의 관심이 굉장히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집착, 페르소나와 경험 사이의 유희, 조각가의 작업에서 신체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에 관심이 발생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런 소개글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이렇게 소개를 지금 2002년 장편 소설에 대해서 스웨덴 한림원에서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는 작품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좀 이름은 들어봤을 듯해요. 그러니까 스웨덴 한림원에서 이 작품도 한강의 작품 중에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2007년 장편 소설인데 이게 뭐 막 긴 장편은 아닙니다. 좀 중편에 가까운 장편이죠. 2016년 그 영국의 유명한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러니까 번역자와 공동 부분 같이 상을 받았죠. 그리고 스페인 샌클라멘트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이 작품이 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로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품 휜이란 장편 소설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인물에게 헌정하는 서정시이며 작가의 시적 스타일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저 표현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오늘 같이 이야기해봐야 되는 어떤 그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적 스타일이란 표현은 한강의 노벨상을 스웨덴 한림원에서 줄 때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산문하고 시적이란 말은 모순어법 아닙니까? 시적인 산문이란 말은 모순어법이잖아요. 시적인 거는 시적인 거지 왜 시적인 게 산문이란 말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한강의 문장이 어떻길래 한강의 여러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한강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 문학상 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체적인 면, 강렬한 시적인 산문, 그런 스타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구나. 그렇게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 작품
슈라버 시간이라는 이제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 남녀의 아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어두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련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바라의 힘, 이야기를 잃어가는 한 젊은 여성이 시력을 잃어가는 고대 그리스 선생님과 만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상실, 친밀감, 궁극의 언어 주권에 대한 수려한 명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맨스 소설은 남녀의 사랑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그 사랑이 뭐 아무리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극단적인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로맨스를 그린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그냥 비극 정도지. 근데 이 한강의 소설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야기, 바라의 힘을 잃어가는 젊은 여성과 보는 걸 잃어가는 남성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지금 소설이 쓰여진 거죠. 자,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 5.18 광주를 다루고 있는 소년이 온다 이죠. 이 소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막 쉽진 않아요. 한강의 소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강의 문학을 읽은 사람들이나 들었던, 그러니까 그 소설에 대해서 들었던 평가 중에 난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난해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난해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플롯과 익숙하지 않은 문학의 설정과 스토리텔링을 만났을 때 난해함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만약에 한강과 같은 이 플롯, 굉장히 개연성이 없잖아요. 사실주의적 소설은 굉장히 개연성이 강하죠. 개연성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서술 방식을 개연적 플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강의 문학은 그런 플롯으로 서술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문학은 대부분 개연적 플롯으로 서술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은 난해하다라는 이렇게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설에 좀 이전에 있었던 채식주의자는 굉장히 소설의 내용도 거북해요. 그리고 이해의 측면도 난해해요. 그러니까 왜 거북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문학을 읽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상식으로 나를 만나주면 거북해요. 그죠? 내가 아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매너로 나를 만나줘야지 내가 거북하지가 않겠죠. 그 문학 작품도 그래요. 그리고 난해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해하기 어려움이라는 뜻이죠. 난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경험으로 난해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학적 독자로서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난해한 작품들은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난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난해한 거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의 독서가 훈련이 되면 그 난해함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문학은 읽기 중에 가장 고급한 실력이 필요해요.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배웠을 윤동주 시인을 예로 들어 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 그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 아니에요. 그 별은 고양이거나 윤동주 시인 그 자신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함축적 의미라고 배웠죠. 어떤 언어에 무엇이 숨어든 게 함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 읽기는 그 함축된 걸 적극적으로 독자들이 해석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한강 작품은 고도의 상징과 비유와 그리고 개연적이지 않은 플롯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난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해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건지. 근데 그런 난해함이 어떻다? 문학 읽기 훈련이 되면 될수록 난해함이 싹 사라지지 않겠지만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읽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소설을 읽어도 막 난해하거나 막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뭐 해석을 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난해함의 느낌이 왜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이제 알면서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난해함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그것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과 여러분들이 아직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심리적 공경 같은 거예요. 자,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은 프랑스 메디치상 외국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따 우리 뭐 또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현대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학이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팩트를 묻는 거는 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 그러니까 야구 선수한테 축구 룰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축구 선수한테는 축구 룰을 물어봐야 돼요. 이건 한강의 4.3 이야기란 얘기예요. 한강은 이 소설을 제주 4.3 사건을 기록으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역사학자들은 사건과 연대기적으로 임진왜란을 서술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문학자의 몫은 이순신 장군의 외로움을 묘사하는 것은 문학자의 몫이에요. 김훈의 카레 노래처럼. 김훈의 카레 노래는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키지만 역사학자가 서술하는 이순신 장군과 달라요. 문학이 말하는 이순신 장군은 외로움이에요. 응? 자기의 칼은 바다를 향해 있는데 자기를 향하는 칼이 내부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훈 작가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사건으로서의 임진왜란이 아니고 이순신 우리가 영웅으로 알고 있는 그 사내의 외로움이에요. 그게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훈의 카레 노래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작가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말 자체는 좀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작품은 거의 시 같아요. 사실 굉장히 산문시 같아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이제 비유라든지 상징적 장면화라든지 이런 설정들이 있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야기하는 좀 주목해 주세요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매일경제 김유택 기자가 그 작가와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뭐 김유택 기자가 굉장히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아마 작가로부터 좀 인정받는 기자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아마 이메일로 이루어진 그 인터뷰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인터뷰를 안 하는 작가가 어느 매체의 기자와 인터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하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보는데 이 중에 몇 개의 질문을 같이 좀 보기로 해요. 지금 선생님이 유치하신 장소의 풍경이 궁금하다. 창문 바깥의 풍경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보냈네요. 지금 일요일 새벽이라 창밖엔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고 고요하다. 자기는 지금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을 읽고 있다. 나는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읽는 사람이다. 고단한 날에도
한 문단이라도 읽고 잠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어떤 겸손함 같은 게 있죠. 자기도 늘 꾸준히 읽고 있다. 자기는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읽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런 작품을 읽는다라는 인터뷰가 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인터뷰. 소설을 쓰고 읽는 행위의 힘. 다시 세상에서 소설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소설은 우리를 연결하는 실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결하는 실, 강한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연결하는 실인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한 실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독자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소통의 힘을 작가는 가지고 있는 듯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강이 되기까지 무엇이 한강을 만들었을까? 먼저 아버님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한승원 작가. 한승원 작가는 이제 굉장히 우리 그 저명한 작가인데요. 지금 장흥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소설을 쓰고 계신데 한승원 작가는 이렇게 한강의 문학적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쳤겠죠. 혹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영화로도 유명한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소설을 썼어요. 영화에는 강수연 배우가 나와서 굉장히 그 큰 상도 받고 영화로도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동학 이야기, 동학제라는 소설도 썼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소설을 쓰셨는데 한승원 작가의 문학적 주제는 되게 이렇게 민초의 이야기, 민초들의 한의 이야기, 좀 이렇게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 영웅이 아닌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작품에서 이렇게 써오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작가에게 깊은 영향을 이제 준 거죠. 문학은 성공한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문학은 어느 사회에서 이룬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 게, 서술해 주는 게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은 오히려 패배한 자들, 그 성공 뒤에 가려진 자들. 사실은 실패라는 말이 조심스럽지만 좀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눈길을 받기 어려운 자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르가 오히려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싶고요. 또 한강은 사실은 소설을 쓰기 훨씬 이전에 시인이었죠. 그래서 2013년도에 한 20년 동안 쓴 시를 모은 시집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이 시집이에요. 이 한강의 최초의 시집이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이 시를 읽어보면 한강의 그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참 이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언어의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저도 가끔 막 하기도 하고 막말을 듣기도 하고 참 말의 어떤 진정성을 못 담고 우리가 그렇게 오고 가는 말들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말이 이렇게 타락을 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언어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정말 그렇게 말을 우리가 쓰긴 했지만 그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 그래서 굉장히 자기 언어에 대해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생명적 가치, 본래적 의미, 내 언어가 왜 이럴까? 우리들의 언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이제 있었던 작가였고 그러한 고민이 여기 보고 계신 이 시인으로서의 한강 여기서 훨씬 더 그게 이제 발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사랑은 한강이 처음으로 낸 작품집 제목이에요. 여수의 사랑의 여수는 전라남도 여수예요.
제 여수의 사랑은 뭐 여러분들이 한강의 많은 작품들을 보진 않았겠지만 한강 문학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심리학 용어인데 이 육체적 외상이 아니라 심리적 외상을 말해요. 육체적 외상은 뭡니까? 넘어졌을 때 몸에 생기는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보다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예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웃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연기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혼자 내 방 안에서 혹은 나 혼자 나를 막 따라다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거죠. 여수의 사랑을 보면 그렇게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수의 사랑에 실려 있는 맨 앞에 실려 있는 단편이 여수의 사랑인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여수의 사랑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아픔은 굉장히 한강의 나중에 이후에 쓸 문학에 대한 어떤 전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 저기서 나오는 여수는 여순 사건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 현대사의 아픔하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문장 행간에 이 사랑스러운 여수, 바다를 낀 이 아름다운 도시에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떠한 상처가 있음,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묘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대단히 시적인 산문과 상징적 설정을 하면서도 한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두웠던 사건들을 또 이렇게 문장 속에 깔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어떤 상상력이 저 여수의 사랑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사는 아까 우리 소년이 온다라든지 내지는 뭐 작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왜 보편적 주제일 수 있냐면 서양의 독자들은 제주 4.3이나 광주 5.18을 알고 싶어서 이 소설을 보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국내 독자들은 소년이 온다를 읽을 때 겹쳐서 그 광주 5.18을 읽을 수 있지만 서양의 독자들은 고대 그리스 비극, 영웅의 추락, 어떤 비극적 상황을 돌파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인간의 고뇌를 겹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독자들이 굉장히 한국 작가 중에 자기들과 친화적인 작가일 수 있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엄격히 말하면 서양 문학적 기준이 세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맨 마지막에 얘기한 보편적 주제라는 얘기예요. 저기 한국에 있는 한강 작가를 읽어봤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라의 현대사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읽을 땐 꼭 그 나라만의 현대사가 아니라 좀 보편적인 주제. 우리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면 그렇죠? 고대 그리스 희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고 얘기하죠. 다 넘어지는 영웅들, 뭐 이렇게 좌절하는 영웅들, 이런 영웅들이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비극이고 독자들은 그러한 추락되는 인간상을 볼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반응들을 한강 작가의 문학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문학 작품이 한국에 있는 다른 작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서양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도 나중에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강 작품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이제 한 배경 설명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